이제 곧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였고,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 분산해서 오늘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포지엄을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진동으로 아니면 아예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끝까지 끼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양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중에도 오늘까지 애써 준비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그리고 도민 교우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천주교 제주교회는 교구는 오래전 2003년에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1901년 제주 항쟁 100주년 기념 사업회와 신축년 제주 항쟁 기념 학술 대회를 열어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100년 동안 평화선을 달려왔던 양측의 과거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화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120주년이 된 뜻깊은 2021년 오늘 참된 화해의 모습과 제주 공동체 문화를 미래 세대에 전해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신축교환 기업과 화합을 주제로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신축교환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교 제주 교구장이신 문창우 주교님께서 시작하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신축교환 120주년 심포지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주제 발표와 또 토론에 함께 임하신 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준비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봉사와 또 헌신을 보여주신 여러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으면서 먼저 지난해 퇴임하신 강호일 베드로 주교님께서 저희 제주교구의 어떤 비전과 그 사목을 시작하면서 신축교환에 관련된 미래선언의 그런 토대를 무엇보다도 마련해 주셨고, 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제주교구의 열정적인 사목을 해오신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사로서 신축교환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오늘 심포지엄의 또 의미와 또 내용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진행해 가는 안에서 이렇게 나눠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축교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천주교회는 그동안 선교사 신부님들이 갖고 있었던 증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입장을 정리해 왔고요. 그리고 또 향토사학가들은 당시 그런 항쟁에 여러 가지 참여했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양측 다가 갖고 있는 주장 안에서 종교만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문화만이 강조되는 안에서는 그런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기에는 또 전체적인 그 당시의 어떤 정세적인 배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들을 다 이렇게 그런 논문 하나하나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축기한의 오늘의 의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적인 측면, 선교사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 첫 번째로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1876년 개항 이후에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단순하게 순수한 종교 집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상 조약과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조선의 여러 민중들에게 또 민인들에게 반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반감은 전적인 반감이라기보다는 당시 아시고 있는 것처럼 조선 구한말이 갖고 있는 그 정부의 무능한 그런 일관성 없는 정치와 또 이를 틈타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그래서 민인의 피땀을 착취해오던 지방관리들의 그 모습과 더불어 천주교인은 또 하나의 사회 세력, 착취 세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교환 당시 이렇게 포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외방선교회, 파리 외방선교회가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또 그 원인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내세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외세와 식민주의와 결부된 그래서 문화월적인 그런 자세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당시 이렇게 제주가 어떤 국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서울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천주교인들이 그 봉쇄관을 도와가지고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그런 폐단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여러 일들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지방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제주도 민중들로부터 거둬왔었던 그런 혜택들 또 세금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봉쇄관이 내려와서 이렇게 또 걷어들이게 돼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또 이렇게 놓쳐질까봐 당시 주변에 있는 일본 상인들과 결탁해서 경제적인 침략의 야심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절오백 당오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제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주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의 전통과 종교, 의례, 무속신앙들에 대한 그 천주교인들의 그런 신당 파괴와 또 그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사회 세력적인 모습들이 모아져서 신축교환과 같은 그런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가를 이제 떠나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민과 천주교인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문화와 종교와의 만남으로 반성되는 가운데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소개하는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바로 종교와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호소를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외쳤고, 이러한 어떤 반성위에서 우리들의 이렇게 신축교회 안에 그런 새로운 해결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이후에 대단히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경제적 이인의 패권 다툼이 있어 왔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여러 종교 사업이 16세기 이후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당시는 예수회가 보이론적 적응주의에서 포교지의 전통과 종교와 문화를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종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회가 도미니카와의 선교적 갈등 안에서 해산이 되고 본격적으로 파리 예방 정교회가 이제 중상주의에서 산업주의로 연결되는 중에 그 파리 예방 정교회에 그 해당되는 프랑스가 굉장히 그 강력해져 가면서 선교 보호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는, 한마디로 국가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19세기는 어떤 포교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이 그런 유럽의 여러 이렇게 강대국들의 그런 힘의 논리를 바라보면서 중국 안에서는 그런 중화사상 안에 큰 충격이었고, 특별히 난징조약으로 당시 아편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자존심이 꺾여버리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개국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조선과 일본에 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영향 안에서 프랑스에서 1차, 2차 원정에 따른 그런 책임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1886년에야 다른 통상적 조약들은 굉장히 다 일찍 이루어졌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선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는 조건 안에서 환불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박해의 천주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떤 처음에는 금지된 종교 인식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계속해서 금방 그 개항장 이외에 여러 지역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어나면서 신축교환과 비슷한 여러 교환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저희 신축교환은 대단히 많은 희생자들을 이렇게 낳은 결과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부각된 것 같고요. 파리에방 정교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갈리아니즘이나 국가교회주의적인 경향이나 좀 내세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있었던 시기고요. 이때 더욱 자유로운 선교사들이 선교 안에서 아까 이야기도 나왔던 양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렇게 치해법권적인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해서 입교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순수한 동기로 천주교 입교하고자 하는, 그래서 당시 봉건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억압적인 요소들을 정말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안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교회 설익에 의지해 현실적인 이익의 동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국세를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신분권으로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천주교인들이 그런 국세에 관련된 것을 좀 면제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들어가면 그러한 혜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익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천주교회는 최초의 전파자 김복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정난주 마리아가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나서 유배를 왔었던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주 천주교의 역사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1866년 이전에 김기량 펠리스 베드로가 이렇게 풍랑에 배가 표류돼 가지고 홍콩으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 또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영적 체험들을 하고 나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어 입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최양합 신부님을 비롯한 초기 교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발판들을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조약 1882년 환불조약 이후에 신앙의 본격화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1898년 색달리 양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을 맞이할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교사로서 처음 파견됐던 베네 신부님이나 라꾸르 신부님이나 또 김원영 신부님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어떤 신앙관, 또 지역에 대한 이해들이 참 이렇게 문화와의 충돌 안에서 가져지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 천주교회 현황 안에서 당시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 누적, 빈부격차에 대한 평등에 대한 감격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지만, 민생고에 대한 현실적 해결 안에서 신자가 되기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유배에 와 있는 분들은 프랑스 신부님 힘을 빌려서 다시 중앙정교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교환의 입장이 보면 이렇게 향토사학자적인 입장과 천주교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나타나는데요. 무엇보다도 향토사학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프랑스 선교사님들의
치해법권적인 특수 권력과 편승한 천주교의 행포 쪽에서 보고 있고요. 간접적인 원인은 물론 당시에 봉쇄관 강봉원의 극심한 작폐와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밀란의 세력인 일본으로부터 무기 수입과 결탁된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안에서 이렇게 그 천주교 요인들이 당시 종교적 침략자, 봉건적 수탈자, 조세 징수권 세력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천주교 입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내세우는 내재적인 원인이 봉쇄관과 상무사의 세금 징수로 인한 민중 부담과 반감이라고 하는 걸 먼저 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방관과 당시 또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이 야합해서 교환을 배후 조정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부 세력과 지방관들의 저항과 그 반감이 더 이렇게 그 원인으로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주교 입장에서도 제국주의와 천주교의 관련성, 또 제주의 특수환경 및 사회구조가 진지하게 고찰되는 것이 없이 그냥 피해자라는 결과만으로 성격 규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교환의 오늘의 의미 안에서 이제 우리가 1963년에서 65년에 일어났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별히 이렇게 세상을 향한 개방, 그 다음에 복음화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대화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이해들의 자각들이 일어난 그 문헌들에 등장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복음화와 성교는 그래서 이 문헌 안에서는 단순히 자기 종교의 세력 확장이나 개종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에게 전파가 목적이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그리스도교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교와 복음화가 다양한 의미를 있지만 어떤 동의성도 있지만 상호보완적 관계 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성교를 목적으로 이익과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거부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올바른 삶의 가치가 지향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신축교환 당시 제주 문화와 종교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착화와 이렇게 반성과 성찰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 한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 어떤 필요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규정하는 문화 속으로 육하시는 복음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타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문화와의 만남이라 이런 표현이 과거 우리 천주교 역사 안에서 뭐 문헌적으로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1963년에서 65년에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을 통해서 더 진지한 성찰로 더 이렇게 선언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방선항 안에서 선교사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본질인 대화가 부족했었다. 또 신앙인들의 선교적 원리로 제시한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우월적 사고의 반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에 저희가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문이 발표됐는데요. 그 당시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가 제국주의 열광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또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봉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처리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한 서로의 어떤 존중과 또 그러한 화해 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주교원의 오늘의 의미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가 이제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주도 문화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경청하려고 하는 올바른 교회 자세와 그런 참된 회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복음화와 선교는 타인의 인정과 대화가 근본이고 신축교환 당시는 그러한 자세가 있지 못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정식으로 보면 당시에 종교가 폭력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잘못 이해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참된 물음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아직 공경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주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그런 귀함을 찾는 그러한 성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교회도 제주 문화를 위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관점에서 반성하면서 진정한 화해 안에서 우리 제주 사회를 향한 제주 새로운 복음화의 싹을 이제야말로 이런 만남, 문화와의 만남, 서로의 그런 대화 안에서 성찰 안에서 다시금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새신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2003년 미래선언의 의미와 향후 기념 사업의 방향이란 제3주제를 제주교구 사무처장이신 현유한 신부님께서 발표하십니다. 역시 시간 잘 지켜주십사라고 기대하면서 박수를 보내십시오. 예, 2003년 미래선언의 의미와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제주교구 사무처의 현유한 신부입니다. 제 발표의 내용의 권위를 좀 더 두기 위해서 저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칙교환의 화해의 의미와 미래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리를 펼쳐 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형제들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는 교황이라는 단어를 교종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발표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교회 교회 용어위원회에서는 교황, 교종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내용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먼저 평화의 여정을 향한 쉼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유연한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225항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치유와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226항에서 격한 대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 명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과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억의 참여는 자신의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도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화해와 기념을 주제로 한 제주항쟁 102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이 채택됩니다. 이날 천주교 측은 먼저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봉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 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공적으로 선언하고 향후 서로가 함께 진실을 계속해서 밝히며 정의와 평화를 향한 사회적 우애의 일치를 노력하자고 선언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신기원을 이룬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 밀란 또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치부되던 제주 민중항쟁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적 화해를 도모하는데, 즉 존양정신, 산무정신이 복음정신과 다르지 않다, 즉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절제의 삶을 살지만 타인에게는 후덕한 나눔과 존중을 나눈 삶, 이는 복음 정신의 경천해인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그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표현은 고유하고 다르지만 그 내용 안에서 공감하고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타종교와의 대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한층 더 겸손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주 공동체로서 화합과 상생의 길을 나아가고자 2003년도 미래선언은 이끌어줍니다. 모든 형제들 229항, 남아프리카 주교들이 가르친 대로 참다운 화해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욕망보다는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때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각자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다툼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나눔의 바탕을 둔 사회, 인간으로서 함께 있는 가치가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문화든 그 어떠한 소집단보다도 더 중요한 삶이다라고 말하며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우애를 이루고 생명 공동체로서의 화합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화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도 화해와 미래선언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 222항에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칙이 제시됩니다. 여기서의 공간은 단절된 시간, 순간의 한계 속에 고정된 세상을 말하는데 신축 교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제주 생명 공동체로서 나눔과 봉사의 사회적 우애와 화합을 회복하려는 참된 화해의 움직임을 제주 천주교회는 지난 100여 년의 시간 흐름 속에서 신축 교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제주교구의 신축 교환의 사건이 제주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신축 교환이라는 하나의 그 사건 속에 엄청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랄까? 그 손길이 아주 강하게 대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2년도까지 제주 천주교회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를 간단히 먼저 아까 화해라는 것이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삶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틀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변화된 선교 자세, 즉 첫 번째가 에밀 다케 신부입니다. 프랑스 외방 선교회 출신이고 1902년 4월 한론 본당 3대 주임 신부로 발령받아서 13년 동안 서귀포 한론 홍로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선교 활동을 하셨고 너무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하여 사목적인 이유와 동기로 선교 자금을 모금하는데 식물 채집을 하여서 파리 자연사박물관 또는 세계식물원에 보내서 선교 자금을 모금합니다. 제주도의 온주밀감 나무 14그루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신축교환의 원인이 되었던 천주교인들이 세금 걷는 것을 도와주며 먹고 살게 하려던 잘못을 이 온주밀감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를 먹고 살게 하려는 회계적 영성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임피제 맥클리치 신부님입니다. 1954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 제주에 들어와서 4.3과 6.25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제주의 경제적 기틀과 사람다운 제주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공헌하신 분입니다. 이시돌 목장 설립, 선진 축산업 기술 도입, 이시돌 병원, 성이시돌 복지위원, 호스피스 병원을 개원하고 경로당, 요양원, 유치원, 젊음의 집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였으며 4.27 클럽 조직, 농촌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한림수직을 운영하면서 제주 여성들이 육지로 나가 희생되지 않도록 여성들을 고용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협
양돈 사업, 우유 공장, 치즈 공장 등 각종 사업들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 지역 사회에 환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 활동의 밑바탕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었기에 천주교 제주교구를 위해서 신앙의 성지 이시돌 성지를 마련해 주고 봉헌해 주셨습니다. 예, 신성학원입니다. 신축 교환 때 제주본당, 즉 현 중앙본당 본당 신부였던 구마슬 신부님이 1909년 10월 18일 신성의학교를 시작합니다. 1916년에 일제 탄압으로 강제 폐교되고, 그러나 46년에 다시 8대 서 아우스팅 신부님에 의해서 신성여자중학원으로 재개교합니다. 신성학원은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여성,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 등 교육의 현실에서 소외된 제주 지역 사회에 신식교육,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훗날 3.1 만세운동 참여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한국과 제주 지역의 여성 리더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세 분의 애국지사와 더불어 신성 출신의 많은 제주 여성들이 근현대사의 족적을 남기면서 제주 1세대 여성운동의 성각자로서의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 지수가 높은 부룬디에 국립 최정숙 여자고등학교를 설립 개교하였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부룬디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주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시대와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개방과 적응. 요한 23세 교종은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본연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종은 신앙의 본질과 그것의 역사적인 형태를 구분하면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앙을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오늘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선포해야 할까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래되어 온 신앙의 본질을 보존하되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과 표현으로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종은 먼저 교회를 쇄신함으로써 세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대의 사상과 대화하고 갈라진 종파들 간에 보다 긴밀한 교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한 23세 교종 뒤를 이어 바오로 6세 교종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채택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실행해 옮기고자 했습니다. 성물도서, 독서집, 미사경본, 교회음악, 교회법 제정 등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국어로 전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고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6세 교종은 요한 23세 교종의 유지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노선에 따라 교회 일치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오로 6세는 1964년 예루살렘을 순례 방문하면서 동방 정교회 총대주교님과 만났습니다. 이는 1054년 동서교회의 상호 파문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양측은 제2차 바티칸 공회 폐막 전날에 상호 파문을 취소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타 종교와의 대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방과 적응으로서 공회는 새로운 근원적인 교회의 변화의 기원을 제공했습니다. 2002년도 강우일 주교님께서 우리 제주교구에 부임하셨고 2003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교구 사목을 이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온전히 승화시킨 어쩌면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즉 성직자 중심주의 피라미드식 수직 체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동등한 장벽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공동 합의성과 공동 책임을 공유하는 수평적 사목 체계를 이룹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지역과 가정의 원형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과 생활이 조화와 통합의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교회 우리 신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목 구조를 변화하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강정 주민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관심 지원과 도움을 청했고,
간절한 참여 바람에 대해서 사목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힘의 논리로 전쟁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 219항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평화는 하느님께서 원하는 질서, 즉 더욱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꼽히게 하는 인간 존엄성의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노력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의 온전한 발전의 결실이 아닌 평화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늘 새로운 분쟁과 온갖 폭력을 낳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정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섰지만 평화와 인권 연대운동, 평화교육 프로젝트, 평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70주년과 제주 4.3 전국화를 위해서 어쩌면 이 천주교가 적극적인 앞장서죠. 제주 4.3 70주년 특별위원회 발족, 그리고 한국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를 함께 하면서 2018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제주 4.3 70주년 특별기념주간을 지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 메시지를 받았고, 명동성당에서 제주 4.3 70주년 추념미사를 거행, 그리고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과 한국 현대사에서의 의미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명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3의 모읍과 책자, 동백꽃 배지를 전국에 배포했고, 제주 4.3 죽음에서 부활로라는 영상을 평화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구 성모의 밤을 4.3 평화공원에서 개최했고, 학살터의 자리인 중문성당을 제주 4.3 기념성당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배평화재단을 통한 정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과 용서와 화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 차원의 노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배평화재단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사장님이 바로 강우일 주교님이십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들의 피해 기록화 작업, 피해 마을 방문, 위령제 참배, 피해 마을 교육시설과 장학금 지원, 어린이 자전거 지원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청소년 법인시설을 운영하며 가정폭력, 이혼, 각종 중독, 사회범죄,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과 고독사 등에 대처하는 생명 존중 운동을 펼쳐오고 있고, 천주교회는 꾸준히 사형 폐지 운동과 낙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생명수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목 활성화. 이주민 사목은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의 4가지 방법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고, 형제적 우애의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 종교적인 정체성과 차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이주민들을 통하여 도착국가 시민들은 더 온전한 인간 발전과 풍요로워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이 도착한 이주민을 자국민에게서 위협으로 보거나 모든 인간이 갖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지 못한 2등 시민으로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모든 형제들 129항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멘 난민 수용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으로 국제적인 보편 인류애와 형제의 인권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연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생태환경적 사목활동과 제주 환경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제주다움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사편 성역화 사업 추모공원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형제들 246항에서 교장 프란치스코는 어떤 경우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잊어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이 그 사건의 참상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억은 더 공정하고 형제에 넘치는 미래의 건설을 보장하고 촉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늘 새롭게 끊임없이 무뎌지지 않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억과 진실의 중요성을
교종 프란치스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자비를 토대로 하는 평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삼평화공원과 하귀, 영무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가해자와 희생자의 구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용서와 화해 차원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 2003년 미래선언에서 제안한 화해의 탑을 세우고 화해의 성당, 건립 추진, 그리고 역사 추모 공원 등을 차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성당에서는 위령미사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를 봉헌하고 역사 추모 공원에서는 후손들을 향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서로 간의 협력과 평화를 담은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제시합니다. 말로만 용서를 청하고 화해의 뜻을 밝힐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죽음이 정말 의로운 죽음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가치 있는 교육의 희생이 되게끔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조성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화해의 성당, 장묘문화, 추모 공간 등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황사평 성지 마스터 플랜을 위한 장묘문화 소위원회를 지난 3월 달에 구성하였고 신축교환 역사적 장소인 황사평 신축교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 동북아의 평화지대 구축 등 평화에 대한 확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모든 형제들 256항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전쟁은 흔히 관계의 왜곡, 패권 장악의 야망, 권력 남용, 타인에 대한 두려움, 다양성을 장애물로 보는 시각으로 부추겨집니다. 전쟁은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와 방어나 예방 차원이라고 온갖 구실을 내세우지만 정당한 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지난 수세기 걸쳐 발전되어 온 합리적인 기준들을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라고 평화의 연대성을 교종 프란치스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성학원은 인성교육, 역사교육, 평화교육, 생태환경의 산실로 제주의 모든 학교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선생님들과 교회 법인 간의 집단지성의 팀워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강정평화센터 중심으로 예수의 공동체 평화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활성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제주의 동아시아 군사기지 화해에 대한 저항, 지금 여기에 자각을 통한 현존 수행, 공동체의 갈등 전환 프로세스 회복적 서클, 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비폭력 평화 실천 영성 배우기 등 신축교환과 4.3을 통한 교훈을 기초돌 삼아서 평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제주 사회에서 폭력과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생명평화 문화 만들기를 확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교환의 제주도민 사회와의 연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장두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과 신축년 당시의 제주의 민중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많은 희생자들은 민중으로서의 본질적인 공동체와 문화적 유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개념과 이웃의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 182항에서 우리 각자는 한 민중의 일원이 될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동시에 각 인격체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민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중과 인격체의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역동성을 지닌 애덕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애덕은 그저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길을 발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애덕을 토대로 인격성을 지닌 민중의 공동체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182항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주교구가 신춘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와 연대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화합과 일치를 향한 제주다움의 공동체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서 제주 교회로서의 제주의 민중과 하나 된 역사의 주역으로 활기찬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 예술을 통한 역사의 재현, 음악, 미술, 공연 등과 관덕정, 황사평, 삼이사비, 대정향교 등 역사적 현장에 대한 보전, 순례를 통한 역사 기행이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 체험에 녹아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변화를 이끕니다.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변화는 모두 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실이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를 다하여 제주다움의 신학적 성찰을 통한 제주 공동체 비전 제시와 인권과 생태 환경의 회복을 위한 연대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형제들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동행하고 희망을 지지하며 일치의 표징이 되고 가교를 만들며 벽을 허물고 화해의 씨를 뿌리고자 집 밖으로, 성당과 제2방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류와 보편적인 형제의 발전에 대해 얘기하며 참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제주교회는 동북아의 전쟁 긴장 지역 안에서의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평화운동, 제주의 자연과 환경, 문화, 산무정신, 존양정신, 스누른정신 등 제주다움의 공동체성 회복운동, 신축교환, 제주 4.3을 주제로 한 진실과 화해운동, 일제 군사기지와 강정해군기지가 이어지는 평화기행, 올레길, 순례길 등 생태환경 교육기행 등으로 다양한 사목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처럼 수백 년 동안 속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분노, 억압의 무게와 폭력을 견뎌만 했던 시간들 속에서 신축교환이 주는 교훈적인 내용들을 되새기며 국가와 도, 정치 권력과 거대한 중국 자본과 미국의 정치 영향력 등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억압과 폭력, 분열의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의 제주다움의 정체성과 제주 문화를 함께 지켜나가고 가치, 의미, 방향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심포지엄과 세미나, 학술전 토론과 연대적 사업을 기획, 실행, 도모해 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유한 신부님께서는 진실은 변화를 이끈다고 힘차게 강조하시면서 뜻깊은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시다라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 순서인 주제 발표를 끝내면서 오늘 30분의 발표를 위해서 30일 이상 준비하시고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휴식 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 뒤에 저기 있는 시계가 지금 4시 18분입니다. 10분 정도 쉬기로 했는데 그러면 28분 하면 좀 너무 애석한 것 같고 4시 30분부터 제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 끼시고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에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제2부 질의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오늘 심포지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셨던 상명대학교 주진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님이십니다. 광운대학교 고명철 교수님이십니다. 예,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이신 박찬식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진호 차장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십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주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제주 4.3과 관련해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적이 있고,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하면서 제주 4.3 70주년 기념 특별전을 주관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와 관련한다면 오늘의 이 주제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번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종합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역사학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반성과 사과라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과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도민들과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고, 정말 천주교의 모습이 이 제주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선 준비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윤 선생님 토론 과정에서 이미 격찬을 받을 바 있는 우리 박찬식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책이 바로 우리 박찬식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저도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현유한 신부님 발제에 대한 토론인데, 또 저 나름의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끝에 간단히만 정리해봤는데, 그런 몇 가지 좀 역사적 의미, 그 다음이 4.3 못지않은 또 이게 다름 아닌 또 천주교 교민들,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희생된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천주교회가 근대사회, 이제 우리 근대사가 전개되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문화로 이거 받아들이는데, 이 새로운 문화나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태도가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단순한 구분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좀 어렵게 피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배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을 관용의 자세로 맞이했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방성칠난 때 조성윤 교수님 논문도 쓰셨지만, 방성칠 전라도에서 넘어온 남학당물이 아닙니까? 동학 비슷한 민중종교 집단인데, 여기 와서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탐라교육원 위에 능화오름에 능화 화전촌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살다가 이 화전은 윤작을 합니다. 돌려서 이제 여기 경작했다가 옮기고 하는데, 나중에 동광의 너분승이 아니고 무등이왕, 동광이 거기 핵심 마을이거든요. 4.3 때도 큰 피해를 받던 지슬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 있는 광청의 화전민들과 더불어 화전세가 문제가 되었던
관을 대상으로 싸웠던 방성칠란이라고 하는 1898년에 거대한 밀란에 전라도에서 온 이주민이 주역으로 나서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제주도민들이 전라도에서 넘어온 집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3년 뒤에 천주교는 처음에는 천주교가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뭐 발표도 다 나왔겠지만 일단은 천주교 입장에서는 포교하는 과정에서 이 관청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였다. 봉쇄관도 좀 문제이긴 한데 관청에서 엄청나게 세금을 거두고 하니까 교회 여기 선교사들이 오히려 관청을 대상으로 좀 싸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들어가면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좀 특색 있게 봤던 게 화전민들이 천주교회에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화전민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수용의 태도로 천주교회가 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선교 방식에서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것이죠. 폭력적인 양상을 띄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강하게 비춰졌을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 보고 굴종하는 태도도 보이고 하는데 더 억압으로 가서 4.3 때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이런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을 때 제주도민 공동체는 지키고 보다가 결국 폭발하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이 사건의 어떤 감성적인 요소로 반제국주의다, 반봉건이다는 그런 거창한 구호를 이 사건에 그 명명화시키기보다는 제주도민, 주민공동체와 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똑같은 그 민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에 나섰던 천주교 입장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거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는 일종의 뭐 제3의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을 정도로 묻혀져 버려가지고 뭐 그렇게 학계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주진호 교수님 우리 한국 근대사의 최고 학자이신데 주 교수님한테는 많은 칭찬을 듣고 해서 나름대로 예, 감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120주년이 지난 소위 이재순환이라고 하는 신축 교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제주 도민공동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교회다 내지는 일반 민중이다 관청이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도민들의 공동체 저항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의 본질에서 보이는 진짜 제주민의 정의로운 어떤 저항 운동으로서 여기 제가 90페이지 밑에 단락에 자존이란 표현을 한자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자존, 스스로 존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존, 그리고 스스로 존엄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자존 두 개를 다 지키려는 정의로운 저항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천주교회 교민들이 많이 죽었다는 점이 뭔가 이 교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도 아까 문주교님 기조 그 강연식으로 개회사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보이는 교회도 변화해 있다. 지금 지역 공동체 근거를 두고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변화하는 교회라는 점에서 2003년에 화해선언을 또 했다는 점에서 가운데 공백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와 만나야 할 제주 교회의 입장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죽음의 의미인데 여기 내용 91페이지에 쭉 정리해 놓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을 뜯어보면 4.3도 보면 처음에는 3.1절 발포 사건 6명 죽고 끝내 참았다가 나중에 4.3 바로 직전에 김용철하고 양은하라는 두 청년 학생이 경찰 지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남로당 지도부가 무장항쟁을 결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신축교환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 교회가
교회 내부의 과격분자들을 이 선교사들이 잘 제어를 못했다. 김원영 신부도 사제서품 받자마자 첫 부임지가 한온성당이지 않습니까? 한온성당이 거기가 이제 분쟁의 그 거점이 되는데, 이 부분, 이런 게 처음에 해소되어서 넘어갈 것들이 안 되고 폭력이 악순환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관덕정 마당에서의 이재수의 지시에 따른 교민 척살이 이루어졌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당시는 대한제국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국가군권형 그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목사를 대신했던 제주군수 김창수는 속음청사에 보니까 화북에 가서 계집질이나 하고 있고, 최구석 군수는 교회로부터 오히려 상무사를 만들었던 주인공이라고 해서 배척을 받는 중에도 그래도 최구석 군수는 양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타협 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사상 비슷하게 내부 공동체, 친족 공동체 내부의 분열 현상도 보입니다. 우리 모수포 성당 가까운데 그 이규석 세 부자의 무덤이 있잖아요. 삼위사비가 있지만 똑같은 해에 묘비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같은 고부이씨 친족 간의 균열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웅 이재수라고 삼위사로 보고 있지만 거기 이규석 세부자 묘비 비문에 보면 거기에는 순교라고 또 나와 있어요. 우리 황사평 비문도 28구의 관덕장 앞에서 수습되지 못했던 시신들에 대해서 묘비문을 세워놓았고, 순교자 현양대회라고 해서 순교로 그렇게 각인시켜 놓았는데, 하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다른 인식은 서로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03년 미래선언문에서 저는 이 문구를 어떻게 당시에 합의를 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각자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서로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존중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김수열 상임대표님도 지금 와 계시고 그러는데, 이번 5월 15일에 그 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모슬포 거기 삼위사비 대정 그 삼위사비 있는 앞에서 이제 그 출범식도 하고 일종의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모슬포 대정 지역의 주민들의 좀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연기를 시켜놨는데, 그 5월 15일의 행사와 그다음 오늘의 행사 그 행사에도 천주교 측에서도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안타깝게 일단 그 나중에 연기되긴 했지만, 이와 같은 그쪽에서 행사는 또 그쪽대로 가고, 천주교 쪽에서는 내일 또 화해탑 제막식 하겠지만 내일 그래도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서로를 일단 다름도 인정하지만 또 같이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학위 영모원에 4.3 때 산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던 희생자나 군인 경찰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 다 같이 모셔놓는 자세. 그 세계적인 인류학자 권원익 교수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권원익 교수의 그 책에서 제가 베트남 전쟁하고 4.3을 많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속에서 이 새끼들은 미국 소련 하나 피도 안 흘리고 어떻게 베트남 사람들하고 선량한 제도 사람들만 피 흘리고 6.25 전쟁 때 우리끼리 그냥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어이없는 일이 터졌는데, 그런 중에도 혁명군 편이었던 벤따와 미국 편이었던 벤키아로 갈라져서 각각 참전해서 죽어버린 베트남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다 베트남의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바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기 뭐 안 계셔서 제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평협회장 전전번에 맡으셨던 임시용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예전에 알려달라고 좀 조사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4.3 때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산 사람들한테 희생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았었는데, 그래서 임시용 선생님은 조금 4.3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도 하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형님이 계셨대요. 농업학교 학생이었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결국은 정방폭포위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형님이랑 두 분이 의논을 해서 그 희생자 신고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용 회장님의 아버지와 형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둘 다 소중한 그런 어찌 보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4.3과 장하지로 신축 교환의 희생자들을 같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기념행사도 황사평과 관덕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데서 이것들을 잘 해소해서 또 화합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의 기념사업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발제자들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소감이나 아니면 좀 보충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마지막으로 현요한 신부님. 예, 우리 천주교회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견진교리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신앙인으로서 믿을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성숙시키는 견진교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교구는 견진교리 내용 중에 사회교리를 첨가시켜라는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회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왜 사회교리를 해야 되지라는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한데 4.3이 됐든 신축교환이 됐든 역사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의 그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존엄성 문제부터 평화 문제로부터 그야말로 환경 생태로부터 어쩌면 가장 소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회복의 가치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또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얘기도 했고 사업도 했지만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가 싶은 것은 어쩌면 감수성을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감수성 회복이 안 되면 과연 자비로운 마음이 나올까? 상대방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정말 연민의 마음이 나올까? 어쩌면 교정 프란치스코는 계속 어쩌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자비로운 교회, 환대의 교회, 친절의 교회, 연민의 교회, 자꾸 뭔가 성교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 내용 중심의 목표 지향성이 아니라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고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축교환이라든지 제주교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냉철한 이 진실과 직면하는 태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의 내용들을 왜 사회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그리고 공동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그 가치들이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우리 어른들이야 이렇게 대화라든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뭔가 공감이 되지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 IT 문화거든요. 이 IT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인간 관계성,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병폐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감수성을 회복하고 정말 역사를 보고 역사와 그 감수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교육들, 공동체들, 미래를 향한 어쩌면 비전들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계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목 방향이랄까 비전에 대한 것들을 정말 교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이 지역의 정말 모든 청소년들,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희망의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고, 아픈 역사를 우리 직시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커다란 미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신축 교환 120주년 기업과 화합에 대한 기념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0년 전 신축 교환을 기억하고 화합하기 위해 열띤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신 자장님을 비롯하여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심포지움을 주관하신 한국교회사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아까 처장님이 끝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한 부탁의 말씀과 오늘 심포지움과 관계된 행사를 안내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역시 마스크를 끼시고 앞에 분과 거리 두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당 입구에서 선물이기보다는 그냥 마스크 하나씩 여러분 받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9일 오후 2시에 황사평 성지에서 화해탑 제막식 및 신축 화해길 걷기를 하고 저녁 7시 30분에는 주교자 중앙성당 바로 이 자리에서 신축교환 희생자를 위한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역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실시간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신축교환 기업과 화해를 주제로 한 신축교환 1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모두 아까 마쳤지만 다시 마치는 인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살펴가십시오.